7억을 맡겼더니 돌아온 건 쪽방이었습니다. 효도라는 이름 아래 사라진 존엄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한 편이 당신 가족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눌러 이어질 장면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이 효도한다는 말은 결국 내 전 재산을 빼앗아가는 구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회사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지 몇 해 된 노인입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내 노후는 적어도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거라 믿었지요.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퇴직 후 저는 조용히 책도 읽고 아내와 장을 보러 다니며 소소하게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아도 불안하지 않을 만큼은 여유가 있었거든요. 아파트 대출도 다 갚았고 통장에는 제 이름으로 된 7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게 제 자랑이었지요. 하지만 그 자랑이 어느 순간 아이들에게 눈엣 가시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요양원이 대세라고요. 더 늦기 전에 좋은 시설에 들어가면 건강도 챙기고 외롭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거들며 말했습니다. 친구들 부모님도 다 그렇게 한다고요. 심지어 딸도 와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모두 짠 듯 제 노후를 걱정한다는 목소리를 모아냈습니다. 처음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직 제 두 발로 걷고 제 손으로 밥해 먹고 제 정신으로 살아가는데 왜 벌써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냐고 반발했지요. 그러자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고생만 했으니 이제 편하게 지내셔야 한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은 달콤했지만 묘하게 섬뜩했습니다. 제가 바라던 건 편안함이 아니라 제 삶을 제가 지키는 존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브로슈어를 내밀며 최신 시설, 의료 연계, 문화생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몇 번은 찾아와 주겠다며 손까지 잡았습니다. 아내도 말했습니다. 혼자 고집 부리기보다는 받아들이라고요. 당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 아니냐고 걱정된다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평생 고생한 아내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자존심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저는 동의했습니다. 내 손으로 모은 7억을 요양원에 선납하면 평생이 보장된다는 약속. 그 약속이 진짜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박수까지 치며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홀가분해하였지만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보다는 무언가를 끝내는 듯한 허무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아직 집에 머물며 지내는 동안 제 방 책장에는 서류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입소 안내문. 아이들은 그것을 보며 안심하라고 했지만 저는 왠지 불길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사는 게 가능할까 스스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며칠 뒤 이삿짐을 싼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파트 안은 이미 아이들의 손길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제 흔적은 빠르게 사라지고 빈자리는 새 가구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현관에 서서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낯선 공기가 집안에 가득 차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건 요양원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또 다른 세계라는 걸. 한번 발을 들이면 돌아오지 못할 길일 수도 있다는 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손은 도장을 찍었고 제 돈은 떠나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천국이라더니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부터 나는 낯선 냄새에 휩싸였습니다. 은은한 향이 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소독약과 눅눅한 먼지가 섞인 공기였습니다.
처음 보는 직원이 활짝 웃으며 반겼습니다. 그 미소가 친절해서라기보다 연습된 듯 기계적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여기 들어가면 외롭지 않을 거예요. 문화 활동도 많고 의료진도 상주하니까 건강도 걱정 없어요. 그 말이 귓가에 남아 있어서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틀린 건 아닐 거라고, 아이들이 날 해치려는 건 아닐 거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식당에서는 반찬이 깔끔히 나왔고 동년배들도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사연은 다르지만 자식 손에 이끌려온 건 비슷해 보였습니다. 누구는 병 때문에, 누구는 혼자 살기 힘들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속에서 나만 특별하지 않음을 깨닫고 안도했습니다. 직원은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요가, 미술, 노래교실, 심지어 영화 상영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말한 것처럼 문화생활이 보장되는 듯 보였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노후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아직은 속지 않은 거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엔 자주 왔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들러서 건강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딸도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함께 와서 주변을 둘러보며 칭찬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에 마음이 풀리며 투자한 보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이상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식사의 질이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기와 생선이 나오더니 어느 순간 국에 건더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늘 바쁘다며 짜증을 냈고 불편을 말하면 대충 넘어갔습니다. 처음 웃던 직원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투자한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건지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지만 다들 피곤하다며 짧게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님,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딸은 내 목소리를 대충 듣더니 아이들 숙제 때문에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여기에서 혼자라는 사실이 선명히 다가왔습니다. 밤이 되면 복도 끝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몸부림치는 소리였습니다. 직원은 귀찮다는 듯 휙 지나갔습니다. 나는 이곳이 과연 약속한 천국이 맞는지 다시 의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쪽은 아직 믿고 싶었습니다. 가끔 가족 사진을 꺼내보며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그래, 다들 바쁘지만 결국 내 편일 거야. 돈을 맡긴 것도 요양원에 들어온 것도 헛된 선택은 아닐 거야. 나는 그 희망에 매달리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조금씩 자라며 내 그림자가 되어갔습니다. 요양원은 약속한 천국이 아니라 돈만 빼앗는 감옥이었습니다. 아침에 받은 밥그릇을 보며 나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국은 맹물이었고 밥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반찬은 김치 몇 조각뿐이었는데 그것마저 신냄새가 났습니다. 내가 직원에게 불만을 말하자 돌아온 대답은 참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혈압 체크를 빼먹기 일쑤였고 약을 건네면서도 이름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안해져서 다시 한번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바쁘다며 내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이유가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보여준 화려한 브로슈어와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내 노후를 지켜주겠다던 문구가 차라리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지만 돌아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아들은 투덜거리며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요즘 다 이런 시설이라며 괜한 트집 잡지 말라고요. 딸은 바쁘다며 전화를 빨리 끊으려 했습니다. 사위는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내 말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밤마다 불편한 마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옆방 노인은 가슴이 아프다며 간호사를 불렀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그는 침대에 누운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서둘러 들것에 실어 나르며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 장면은 내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내가 맡긴 돈이 과연 어디로 간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설은 점점 낡아 보였고 물건은 하나씩 고장이 났습니다. 샤워실 전등은 꺼진 채 방치되었고 난방은 자주 끊겼습니다. 나는 사무실로 찾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관리자는 두꺼운 계약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조항을 가리키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미 동의하셨으니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내가 목소리를 높이자 그는 싸늘하게 웃으며 법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벙어리가 된 듯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줄 몰랐습니다. 그 돈은 내 노동의 증거였고 내 인생의 버팀목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둡고 복도 끝에는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내가 남의 손에 노후를 맡긴 게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지켜줄 거라는 기대도 요양원이 보장한다는 약속도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믿었던 효도는 껍데기였고 내가 의지했던 약속은 덫이었습니다. 남은 건 초라한 방 하나와 차갑게 식은 밥그릇 뿐이었습니다. 내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나는 서서히 분노를 키워갔습니다. 내 돈을 잃은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잔인한 건 가족들의 태도였습니다.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제발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싸늘했습니다. 괜히 욕심내더니 스스로 자초한 일 아니냐는 말뿐이었습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를 요양원으로 떠민 게 누구였는지 잊은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한술 더 떠서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좋다고 도장 찍으셨잖아요. 우리도 책임 없다고요.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딸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그마저도 헛된 바람이었습니다. 딸은 한숨을 쉬며 오히려 나에게 화를 냈습니다. 돈을 잃은 건 안타깝지만 자신도 가정이 있으니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위는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른이면 어른답게 책임을 지라고요. 나는 그 목소리에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믿었던 건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효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을 뿐 실상은 이기심이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효도는 그들의 구실이었고 내 돈이 목표였다는 걸요. 더 이상 내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요양원에서 관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밀며 자리가 부족하다며 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분노에 차서 버틸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납금은 이미 사용됐으니 돌려줄 수 없다고. 법대로 해도 결과는 같을 거라고 비웃었습니다. 나는 결국 방에서 짐을 싸야 했습니다. 옷 몇 벌과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나를 태워주던 차도 웃으며 잡던 손길도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문을 나서는 순간 내 등 뒤에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행선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집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길 위에서 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겨우 모아둔 돈을 다 맡기고 남은 건 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허무함이 차갑게 나를 덮쳤습니다. 저녁 무렵 나는 낯선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허름한 간판 아래 쪽방을 구할 수 있다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나는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방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철문은 닫히는 법만 배우고 열린 적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바닥은 얇았고 발바닥은 바로 뼈를 만지는 듯 아렸습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등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여기가 오늘부터 내 주소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창문은 손바닥만 했습니다. 하늘은 잘린 필름 조각처럼 네모로 걸려 있었습니다. 빛은 먼지를 타고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벽지는 눅눅했고 곰팡이는 오래된 기억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한 번 더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분노였습니다. 내 돈을 비웃던 목소리가 귀 안쪽을 긁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허무였습니다. 철문이 닫히던 소리가 가슴뼈를 통과해 되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마음은 아직 이름이 없었습니다. 나는 짐을 풀었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와 서류 한 묶음이 전부였습니다. 서류를 무릎 위에 올리니 무게가 다시 현실이 됐습니다. 도장 자국이 굳은 살처럼 붉게 박혀 있었습니다. 7억이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배가 울었습니다. 나는 방 앞 복도를 지나 골목으로 내려갔습니다. 허름한 분식집에서 미지근한 국물을 삼켰습니다. 숟가락이 그릇 벽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심장 박동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자 어둠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라디오 소리가 벽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오토바이가 골목을 갈랐고 타이어 냄새가 창틀에 걸렸습니다. 나는 매트를 펴고 무릎을 접었습니다. 오늘을 버텼다는 문장이 겨우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 세면장으로 갔습니다. 쇠 수도꼭지에서 차가운 물이 튀었습니다. 손등이 먼저 깨어났고 눈빛이 뒤따라 맑아졌습니다. 거울 속 주름은 오래 버틴 강물의 지도 같았습니다. 나는 그 지도를 따라 다시 하루를 열었습니다. 복도 게시판에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무료 급식 시간과 상담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요양원 피해 접수라는 글씨가 유독 진했습니다. 나는 작은 메모지에 시간을 옮겨 적었습니다. 글씨가 또렷해질수록 두려움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골목에서 어르신 한 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기 들어오는 발자국이 다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분양 약속에 묶였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의 말에 등을 밀렸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저녁이면 불빛이 창틀 위에서 떨렸습니다. 나는 박스를 포개어 작은 책상을 만들었습니다. 계약서와 영수증과 문자 내역을 펼쳤습니다. 날짜와 계좌와 이름을 줄 세웠습니다. 증거라는 이름이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낮에 급식소로 갔습니다. 줄은 길었고 신발 밑창은 얇게 달아 있었습니다. 밥 위로 김이 얇게 흘렀습니다. 따뜻함이 식도를 지나 가슴에 닿았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게 맞췄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작은 복덕방을 지났습니다. 창가에 쪽방 임대 안내가 엎치락 뒤치락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의 방이 내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시간이 내 편이 되려면 기록이 먼저여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짐은 곧바로 손끝으로 내려와 종이를 넘겼습니다. 밤이 오면 공포도 오고 각오도 왔습니다.
공포는 내일을 모르겠다는 그림자였습니다. 각오는 오늘을 적어두겠다는 불씨였습니다. 나는 그림자를 불씨 옆에 앉혔습니다. 둘은 싸우지 않고 조용히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내일의 순서를 적었습니다. 구청 민원 접수실로 간다는 문장을 맨 위에 올렸습니다. 필요 서류와 사본과 연락처를 그 아래에 붙였습니다. 도착 시간과 담당 부서도 빈칸 없이 채웠습니다. 한 줄 한 줄이 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등을 폈습니다. 눈동자는 전날보다 단단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 시간이 얼굴을 지탱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고요. 골목 바람이 새벽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창턱의 먼지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가방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접수중을 넣을 자리를 미리 비워두었습니다. 철문 손잡이가 미지근한 온기를 전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습니다. 나는 가방을 어깨에 걸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 선 사람들의 숨이 흰 김으로 떠올랐습니다. 내 발끝은 어제보다 단단했습니다. 오늘은 도망이 아니라 보고를 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구청 민원실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번호표를 뽑는 손끝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좌석에 앉았습니다. 불려진 숫자가 전광판에서 눈을 두드렸습니다. 심장 박동과 숫자의 리듬이 천천히 맞았습니다. 창구 앞에 서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와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차례로 놓았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실제 돌봄 상황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환불 불가 조항의 적용 경위도 덧붙였습니다.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나는 또렷한 목소리로 시간을 따라갔습니다. 입소 이전의 권유 과정부터 설명했습니다. 입소 직후와 한 달 뒤의 변화 지점을 분리했습니다. 식사의 질과 의료 연계의 부재를 항목으로 나눴습니다. 담당자는 기록을 마치고 접수중을 건넸습니다. 접수중이 손바닥에 닿자 어둠이 조금 물러났습니다.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길게 기울었습니다. 나는 피해 지원단 안내 전단을 챙겼습니다. 법률 상담 예약 번호를 메모장에 옮겼습니다. 손글씨가 또렷해질수록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구청 복도 끝 작은 회의실을 빌렸습니다. 의자 10개를 원형으로 놓았습니다. 보온 물통과 종이컵을 구석에 올렸습니다. 출석표와 발언 순서를 빈칸 없이 적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말의 순서부터 세우기로 했습니다. 점심 무렵 급식소 앞에서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모두 내 이야기와 닮은 흉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저녁 7시 회의실로 오자고 안내했습니다. 준비할 서류 목록을 작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들의 고개 끄덕임이 내 등을 가볍게 밀었습니다. 오후 첫 전화는 법률 상담실이었습니다. 사실 요약과 증빙 목록을 미리 전송했습니다. 단체 접수의 절차와 위임장의 형식을 확인했습니다. 필요한 추가 자료로 통화 녹취를 권고받았습니다. 나는 메모에 별표를 쳐서 우선순위를 올렸습니다. 둘째 전화는 지역 방송국 제보 창구였습니다. 간단한 사실 확인을 마치고 내일 면담을 잡았습니다. 자료 전달 방식과 얼굴 모자이크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나는 감정보다 사실을 먼저 말하기로 정했습니다. 사실 다음에만 감정이 설 자리가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해지기 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분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분은 봉투에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세 번째 분은 통장 사본을 들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모두의 손을 잠깐 맞잡고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진행 순서를 짧게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사실 기재였습니다.
둘째는 증빙 정리였습니다. 셋째는 질문과 보완이었습니다. 마지막은 다음 행동의 합의였습니다. 사람들은 펜을 들어 날짜를 적었습니다. 입금 시각과 상대 이름이 줄을 맞췄습니다. 돌봄 중단의 시점도 서로 확인했습니다. 종이 위에 서로의 시간이 고르게 놓였습니다. 정막 대신 집중의 소리가 방을 채웠습니다. 증빙을 파일에 나눠 꽂았습니다. 원본과 사본을 분리하고 페이지 번호를 매겼습니다. 공용 클립으로 묶어 공증 준비 항목을 표시했습니다. 각자 가져온 증거의 누락 여부를 서로 살폈습니다. 작은 실수가 줄어들수록 얼굴이 편안해졌습니다. 발언 시간에는 숨이 몇 번 흔들렸습니다. 밤마다 식판을 밀어놓고 울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족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돌아섰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그 시간을 함께 건넜습니다. 말의 파도는 잠시 높았다가 곧 잦아들었습니다. 나는 작은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허위는 쓰지 말자고 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쓰자고 했습니다. 추정은 추정이라고 표시하자고 했습니다. 모든 문장 끝에는 증거를 붙이자고 했습니다. 합의는 빠르게 모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단체 진정을 내기로 했습니다. 언론 면담은 내일과 모레 이틀에 나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표 연락 창구는 내 번호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비상시에는 구청 안내 데스크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즈음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일정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보며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방 안의 온기가 남았습니다. 빈 의자들이 오늘의 결심을 조용히 증언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접수증을 가방 맨 앞칸에 다시 넣었습니다. 면담 질문지를 세 줄로 압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와 날짜 하나와 증거 하나였습니다. 간단한 것이 가장 멀리 간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등을 폈습니다. 주름 사이로 오래된 끈기가 반짝였습니다. 두려움은 줄었고 조심스러움은 남았습니다. 조심스러움이 방향을 지키는 끈이 되어 주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오늘 잘했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의 답답함을 밀어냈습니다. 나는 내일 만날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한 사람의 시간이 모여 길이 되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 길 위에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나는 도망치던 등을 돌리고 정면을 택했습니다. 침묵이 내 삶을 묶던 끈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가방 속 서류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무기였습니다. 심장은 빨리 뛰었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맞서는 일은 두려웠지만 두려움보다 필요했습니다. 낮 첫 일정은 방송국과의 면담이었습니다. 회의실 불빛은 차갑고 탁자 표면은 매끈했습니다. 기자는 사실부터 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나는 입금일과 담당자, 돌봄 중단 시점을 순서대로 말했다고요. 종이 위의 숫자가 내 목소리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증거를 하나씩 펼치자 방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문자 내역과 영수증과 계약 조항이 반듯하게 놓였습니다. 기자는 확인 메모에 별표를 여러 개 그었습니다. 면담이 끝나며 방송 시점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나는 감사 인사를 남기고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낯선 번호가 울렸습니다. 요양원 측 대리라 소개한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는 자제하자고 말했다고요. 동시에 합의서를 암시하며 조용히 끝내자고 권했다고 합니다. 나는 시간을 달라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아들이었습니다. 가족 체면을 깎아내리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물러서면 도와보겠다고 덧붙였다고요. 나는 숨을 고르고 간단히 답했습니다. 사실을 바로잡는 일이 체면보다 먼저라고요. 저녁 무렵 구청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원형으로 놓인 의자에 서류가 겹겹이 앉았습니다. 나는 오늘 있었던 연락들을 요약해서 전했습니다. 합의와 압박의 문장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설명했습니다. 한숨과 고개 끄덕임이 조용히 번졌습니다. 우리는 행동 순서를 다시 세웠습니다. 첫째는 단체 진정서의 마무리였습니다. 둘째는 언론 응대의 원칙이었습니다. 셋째는 협박성 연락의 기록 보존이었습니다. 넷째는 위임장으로 대표 창구의 일원하였습니다. 각자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녹취 앱을 설치했고 날짜 스탬프 기능을 켰습니다. 문자 캡처에 시간 표시를 확인했습니다. 파일 이름에 규칙을 붙여 정렬했습니다. 작은 규칙이 불안을 정리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참가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가슴께 봉투를 끌어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 숨겨둔 영수증이 가득했다고요. 손끝이 떨렸지만 눈동자는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더는 흩어진 개인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날 밤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어디선가 같은 상처를 가진 이들의 목소리가 닿았습니다. 우리와 연결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명단을 새 파일에 기록했습니다. 연대의 숫자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양원 측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즉시 법률 상담소로 향했습니다. 사실 적시와 공익 목적의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전문가의 설명이 공포의 윤곽을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점심 이후 우리는 경찰 민원실에 들렀습니다. 그동안의 방해와 협박성 연락을 진술했습니다. 증빙 파일 목록을 제출하고 접수 번호를 받았습니다. 번호표의 숫자가 나의 오늘을 증언했습니다. 증언 뒤에 침묵이 묵직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저녁에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부모 이름이 뉴스에 오르내리면 망신이라 했다고요. 합의금을 받으면 조용히 끝내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나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을 적었습니다. 내가 되찾고 싶은 것은 돈보다 존엄이라고요. 밤이 내려앉을 즈음 우리 모임 채팅창이 환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인사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파일 템플릿과 상담 절차를 공유했습니다. 겁이 나는 분들에게 동행을 약속했습니다. 서로의 약속이 방안의 온기를 다시 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 서류를 한 번 더 훑었습니다. 핵심 사실을 세 줄로 압축했습니다. 입금일과 돌봄 중단일과 환불 거부의 문장뿐이었습니다. 복잡한 말은 벗겨내고 뼈대만 남겼습니다. 뼈대가 있을 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낯익은 주름이 웃었습니다. 두려움은 아직 있었고 자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등을 펴고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하루를 닫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돈보다 빼앗긴 존엄을 먼저 되찾았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리처럼 맑았습니다. 가방 속 서류는 어제보다 가벼웠습니다. 발끝이 방향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문손잡이가 조용히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청 앞 계단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카메라와 메모지와 접수증이 한자리에 섰습니다. 나는 사실의 순서부터 말했다고 합니다. 입금일과 돌봄 중단일과 환불 거부의 조항이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째 소식은 행정점검 착수였습니다. 담당 부서는 즉시 현장 조사를 예고했다고 합니다. 임시조치로 신규 모집 중단이 내려졌습니다. 영양과 의료 연계의 실태 확인이
표로 정리되었습니다. 종이의 숫자가 사람의 시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소식은 집단 진정 접수 완료였습니다. 접수 번호가 우리 모두의 손에 배지처럼 달렸습니다. 각자의 파일에 같은 숫자가 찍혔습니다. 숫자는 비로소 우리를 한 무리로 묶었습니다. 혼자의 시간은 무리의 시간으로 겹쳐졌습니다. 오후에 요양원 측 대리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오해라며 합의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환불이라 부르기 어려운 소액의 보전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나는 모임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문장 끝에는 증거가 선다고요. 우리는 회의실에서 짧게 정리했습니다. 허위는 쓰지 않기로 한 첫 번째 약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적자는 두 번째 약속도 확인했습니다. 합의는 전원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세 번째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원칙 위에서 답장을 작성했습니다. 해가 기울 즈음 방송이 나갔습니다. 낯선 화면 속에 내 손과 도장이 비쳤습니다. 전화가 쏟아졌고 같은 상처의 사람들이 길을 찾았습니다. 명단이 길어질수록 방의 온기가 커졌습니다. 연대의 숨이 벽을 데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조사관이 연락했다고 합니다. 서류 보완 항목이 간단히 정리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원본과 사본을 나눠 묶어 제출했습니다. 페이지 번호가 계단처럼 고르게 올라갔습니다. 계단 끝에서 작은 안도가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중간 결과가 통지로 도착했습니다. 운영상 중대한 하자가 다수 확인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납금의 일부 반환과 과징금 예고가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돌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시정 명령도 함께 왔습니다. 문장의 질감이 단단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체면을 지키자고 말하며 이제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나는 짧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 일의 끝은 체면이 아니라 재발 방지라고요. 침묵이 뒤따랐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환불 통지서가 내 이름으로 도착했습니다. 받은 금액은 일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금액보다 문장의 의미를 먼저 읽었습니다. 기록이 제 역할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작은 승리가 다음 걸음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쪽방 복도에서 우리 모임의 표지가 붙었습니다. 상담 시간과 동행 지원과 서류 템플릿이 안내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달력을 펼치고 약속을 적었습니다. 누군가는 다른 노인을 부축하며 의자에 앉혔습니다. 서로의 손이 잠깐 맞닿고 천천히 놓였습니다. 나는 방을 정리해 공용 책상을 만들었습니다. 낡은 스탠드를 올리고 펜을 몇 자루 놓았습니다. 신문에서 잘라낸 정보와 공지문을 철로 엮었습니다. 벽에는 새 번호표가 반드시 걸렸습니다. 작은 방이 작지 않은 일을 품었습니다. 한낮이면 햇빛이 바닥을 길게 건넙니다. 그 위로 서류 그림자가 천천히 이동합니다. 나는 그림자를 따라 페이지를 넘깁니다. 사실을 쓰고 감정을 뒤에 놓습니다. 그 순서가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어느 저녁 작은 식탁이 펼쳐졌습니다. 국이 끓고 밥이 뜨겁게 김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그릇을 조심스레 채워주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을 두드리는 소리가 잔잔했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동시에 끄덕여졌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나는 마지막 다짐을 적었습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지 않겠다고요. 숫자는 언제든 줄고 늘 수 있지만 존엄은 지키겠다고요. 노후는 상품이 아니라 삶이라고요. 삶은 오늘처럼 서로의 손에서 다시 세워진다고요. 밤이 내려와 창틀에 걸렸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살짝 들었습니다. 나는 접수증과 알림문을 파일맨 앞에 꽂았습니다. 가방 지퍼가 부드럽게 닫혔습니다. 이제 내 길은 내 걸음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등을 폈습니다.
주름 사이로 오래된 끈기가 반짝였습니다. 두려움은 줄었고 조심스러움은 남았습니다. 조심스러움이 방향을 지키는 끈이 되어 주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불을 끄고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의 기록이 내일의 방패가 됩니다. 당신의 구독 한 번이 누군가의 삶을 지킵니다. 좋아요와 공유로 주변에 전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